안녕하세요. 서동진 작가입니다. 오늘은 볼프 슈나이더의 군인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50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이라서 2부에 걸쳐서 이야기해 볼 예정이고요.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기보다는 제가 이 책을 읽고 눈에 들어오는 챕터나 문장에 대한 생각을 말해보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부 이제 전쟁에는 군인이 필요 없다 에서부터 4부 무엇을 위하여 죽었는가 의 22챕터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영상은 제 소설에 들어가는 사파를 제작하는 장면인데요. 북한군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의 배경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작가인 볼프 슈나이더는 독일을 대표하는 언론인으로 만들어진 승리자를 쓰셨던 분입니다. 만들어진 승리자에서도 군인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명성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나폴레옹에 대한 이야기나 세계사에 일어났던 다양한 사건들이 그것이죠. 그럼에도 군인이라는 책은 전쟁과 관련된 사건과 인물에 관하여 더 집중했고 현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같은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가는 책이죠. 개인적으로 전쟁이나 군인이라는 주제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남자들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휴전 중인 상황과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인 상황 때문에 한 번이라도 뉴스를 주목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전쟁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테고요. 그 다양한 생각들을 다양한 매체로 표출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전쟁에 관한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책을 읽으시면 조금은 정리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장으로 둘러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현대전의 추세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제는 이제 전쟁에는 군인이 필요 없다라는 과감한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날의 전투 방식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간소해졌죠. 버튼과 조이스틱으로 드론을 조종해서 적의 기지를 폭격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드론 조종사는 전쟁을 치르는 지역과 동떨어진 본토 기지에서 드론을 조종하고 격추된 적의 기지를 확인하고 집으로 퇴근합니다. 학창시절에 사이가 나쁜 친구와 싸움을 한다 치더라도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다른 반 교실에 찾아가야 하고 그 친구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주변 상황을 관찰한 뒤 욕을 하거나 다투려는 친구를 옥상이나 운동장으로 따로 불러내야 할 텐데요. 오늘날의 전쟁은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아도 지휘관의 지시만 떨어지면 손쉽게 폭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전을 치르는 군인들, 특히 언급된 드론 조종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지시를 받고 수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많은 무인기 조종사분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을 살상하는 일을 자신이 했기에 마음이 편치 않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현역 군인이라면 전쟁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살상하는 일을 수행해야 하는 처지라서 전쟁이 끝난 후에는 정신적으로 많이 괴로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작가는 총사령관이 반드시 갖춰야 할 특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남의 고통에 대한 둔감함입니다. 아군이건 적군이건 군사들이 피를 흘리든 비명을 지르든 고통스럽게 죽든 그것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맞는 말이죠.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전쟁이란 상황 속에서 적군에 대한 동정과 인류애를 가지기가 쉽지는 않겠죠. 작가는 남의 고통에 둔감했던 전쟁의 영웅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클라우제비츠, 나폴레옹, 히틀러 등에 이르기까지 놀라울 정도로 둔감한 인물들이 많았죠. 심지어 독일의 철학자 니체마저도 타인에게 크나큰 고통을 가하고자 하는 힘과 의지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일을 이뤄낼 수 있겠는가? 고통을 느끼는 건 하찮다. 그건 나약한 여자와 노예도 대가의 경지로 할 수 있는 일이다. 큰 고통을 가하고 그 고통의 비명을 들으면서도 마음의 동요나 괴로움으로 파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위대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니체의 말을 곧이곧대로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극소수겠지만 초인 사상을 비롯하여 권력으로의 의지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오늘날까지 많이 있어서 세계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또는 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에 읽었던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인류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농경의 발달로 인한 사유재산 축적이 인류가 서로 다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비옥한 토지와 농수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날까지도 전쟁은 끊이질 않고 있죠. 현대는 전쟁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석유와 천연가스 등 한정된 광물이나 자원들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고 먹고 만질 수 있는 것들보다 근본적으로 전쟁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탐욕일 것입니다. 탐욕에는 식량이나 재화 또는 땅과 같은 물질적인 것들도 있지만 명예와 권력욕, 복수와 같은 비물질적인 것들도 있죠. 결론적으로 인간에게 탐욕이 없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겠죠. 인간의 탐욕을 없애는 약을 개발하는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인류가 멸망하는 날까지 수상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2장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훑어보면 전쟁의 기원에서부터 군인의 역사에 대해서 상세히 나열되어 있는데요. 서술하는 방식이 시대를 이리저리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서 읽는 재미는 조금 떨어지는 장입니다.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문장을 하나 읽어보면 전쟁은 부자들이 일으키고 싸움은 가난한 인간들이 하는 게 무슨 경우냐 라고 가난한 남자의 한탄이 나오는데요. 참으로 공감되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금융가들의 영향력이 엄청나죠. 사실상 달러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는 전쟁을 앞두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금융가들의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전쟁은 필연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가들은 특정 국가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대출을 해준 뒤 금리를 높여서 지속적인 수익을 얻습니다. 또한 패권 세력의 통제에 반하는 국가에 전쟁을 야기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군수품 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안기기도 하죠. 그들은 다양한 루트로 돈을 축적합니다. 문제는 이런 금융가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힘이 없고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은 원치도 않는 가난과 전쟁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런 최상단의 자리에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돈의 논리를 앞세워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돈을 뜯어낼 수 있는 국가들에 침투해서 분쟁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3부에서는 어떤 무기로 싸웠을까를 보게 되면 전쟁사에 등장했던 주요 무기들과 전투 방식과 피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칼과 활과 같은 역사에서 자주 등장했던 무기에서부터 전투용 코끼리나 가스와 같은 생소한 무기들도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전투용 코끼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끼리는 인도와 중국에서 위압용 무기로 사용되다가 인도의 포르스 왕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군대를 막아서면서 전투에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코끼리는 거대한 덩치로 군사를 짓밟기도 하고 날카로운 엄니로 적을 들이받고 긴 코로 병사들을 들어올려 땅바닥에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다고 합니다. 다만 코끼리들이 부상을 당하게 되면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했기에 적에게는 코끼리들의 광분이 전투의 상황을 반전할 기회가 되기도 했다는군요. 코끼리를 활용한 전투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길들이기 어려운 특성과 흥분하면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는 위험 부담 때문에 전쟁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코끼리 외에 제 눈에 들어온 무기는 아무래도 기관총이겠죠. 총도 전투의 판도를 바꾼 무기였지만 기관총은 대량 학살이 가능한 무기였기에 그 존재 자체로도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총의 등장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팔랑크스 대형을 해체시켰고 참호와 가시철조망을 등장시켰습니다.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기관총을 피하기 위해서 각개전투라는 훈련을 하곤 하는데요. 저는 철조망을 기어서 통과하고 낮은 포복과 깊은 포복 등을 훈련하면서 실전에서 내가 한 훈련이 유용할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들이 군인에게 꼭 필요한 훈련인 것 같습니다. 물론 쏟아지는 기관총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겠지만 훈련이 잘 된 군인들은 전투에서 생존력을 높이는 기술이겠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참호를 파는 훈련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야전삽으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거대한 참호를 파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참호는 일반적인 삽이나 곡괭이로 여러 명이 붙어야 가능할 것도 싶은데요. 참호는 일반적으로 수비하는 위치에서 파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참호가 있고 기관총이 대기하고 있는 적의 기지를 침투해서 빼앗는다는 것은 실전에서는 매우 어렵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기관총의 등장으로 참호전으로 전투 양식이 바뀌고 참호에 숨어있는 군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가스탄이 등장했고 이후로 전차와 헬기, 드론 미사일로 무기가 발전한 것이겠죠. 미래에는 어떤 무기가 등장할지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하고 파괴적이지만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손도 못 쓰고 당할 수밖에 없는 무기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어 수단은 사전에 적의 공격을 차단하거나 전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겠죠. 이렇게 오늘은 군인이라는 책의 절반 정도를 가볍게 다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책의 중후반부를 살펴보고 지금 이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